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대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영익 교수님, 홍춘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상반기가 이제 겨우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 이 경제 상황에도 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 이후에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고, 여기다가 더 나가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하자. 네. 예, 이제 나 많이 참았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또는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코스피가 주가 지수가 한 20%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주식 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뭐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한 기간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경제 대담 주제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영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미쳤다고 보십니까? 전쟁 때문에 네. 각종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버렸어요.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다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율은 더 높아지고 경기 침체는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영향이 좀 오래 갈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기고 미국 경기고 지금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 나빠지는 국면 초기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아직 초반이다. 예. 자,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 연합을 필두로 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금융 제재죠. 스위프트라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또 러시아를 규제하고 그다음에 첨단 무기 수출, 첨단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을 다 제재를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측면에서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좀 증가를 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결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위축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수출 이 차단으로 인해서 혹시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건 좀 전망 가능할까요? 뭐 교역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우리나라 수출해서 수출 수입 합쳐가지고 12위쯤 돼요. 예, 한 1.5% 우리가 전체 수출 중에서 1.5%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수입은 9번째입니다. 2.8%. 수입을 더 많이 하는군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원유, 뭐 원자재 이런 걸 많이 수입하거든요.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새 저도 그 기업인들 좀 만나보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정한 가격의 상품 수준은 받아놨죠.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러시아로 자동차 많이 수출하고 또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거든요. 이 원자재를 적게 조달 못하다 보니까 우리 러시아에 수출한 기업들도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좀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국제 원유의 그 가격 변화가 연초 대비 한 30% 올랐어요. 미국의 연준 중에서도 12개 지역 연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이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상승의 40% 이상의 요인은 공급 충격이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2위 혹은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가 세계에 풀리지 않으면서 공급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아직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져서 인플레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도 되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해소되려면 공급 쪽에서 뭔가 풀려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저 중동에서 열심히 기름을 많이 생산하든가 아니면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당장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아주 그냥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전쟁이 좀 한시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또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종전이 되겠죠. 예, 종전이 된 이후에 또 그 경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 장기화된다면 하향 조정이 더 커질 것 같다. 지난 1월 달 IMF가 제시했던 세계 경제 전망 대비해서 4월 달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의 차이를 살펴보니까 무려 마이너스 0.8%나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4.4%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올해 세계 경제가 그게 3.6%로 떨어진다라고 나온 거죠. 이거 굉장히 큰 하향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벌어졌는지를 살펴봤더니 러시아가 마이너스 11.3%. 그 정도로 많이 예. 그리고 독일이 마이너스 1.7% 정도. 0.8% 성장률이 낮아진 거의 대부분이 예. 독일, 러시아가 거의 차지한. 그만큼 지금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전쟁이 정말 무한히까지는 아니어도 올해를 넘긴다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 성장률의 하향 조정 추세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로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7%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국내 기업의 제조 원가는 제조업에서 1.1%, 전 산업에서 0.43% 각각 오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출과 제조 중심의 무역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 이게 상승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 둔화되고 지금 OECD 선행지수 같은 것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그 수출이 안 될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수입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출 것 같아요. 정부도 한 3% 올해 좀 넘게 성장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한 3%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3개월마다 이렇게 수정하는데요. 예, 경제 성장률 2.5에서 2.8% 뭐 이 정도 낮출 것 같습니다. 더 낮춘다. 예, 그렇습니다. 야, 심각하네요, 이거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두 분께서 주셨었는데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최고치를 달했다고 해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 5개월 동안 3%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8.5% 급등을 하면서 이 수치가 4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이번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미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소비자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해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물가가 그보다 훨씬 높죠. 예, 그러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거의 4차례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도 앞으로 계속 금리를 빨리 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전 세계가 부채 문제, 자산가격 거품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면은 그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금리가 올라가면서 겪게 되고 예.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부채가 기업 가계가 많은데 금리가 낮으니까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부담에 상당히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펀더멘털을 오를 때는 항상 가대평가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가 네. 떨어질 때는 펀더멘털 적정 가격보다 일시적으로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으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 홍 박사님께서 좀 조정을 해주실 텐데. 왜냐면 제가 저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미국 주식 아하이. 저는 좀 비중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진짜요? 예. 계속 근데 때려놓고 있는데요? 올 1월, 3월 보니까 네. 우리가 사학개미라고 그러죠. 미국 주식 정말 많이 사셨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산 15개 종목 보니까 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1%였습니다. 제가 그 평균을 상회하네요. 어떡합니까 대표님? 왜 저를 쳐다보고 어떡해요? 나 아니 큰일 그 났다, 진짜. 답답한 이야기는 교수님이 했는데 저를 보고 답을 아니 이제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셔야 예, 현실을 또 직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뭐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나왔으니까 조금 네.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전 세계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미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냐면 차값이었어요. 교수님 아까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위축돼요. 이걸 사느니 내가 딴 걸. 그렇죠. 예, 네. 뭐 이 돈의 중고차를 이걸 주고 산다고 너무 비싸니까 그걸 사느니 여름에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고차 값이 급락하고 있어요. 폭락. 이 국제유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은. 중앙은행들은 이 물가를 볼 때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물가를 보는데 네. 3월 달 특히 최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핵심적인 개인 소비 물가가 있는데 드디어 둔화됐어요. 증가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분명 제가 봐도 5, 6월 달에는 세게 올릴 것 같은데 아까 좀 긍정적인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세게 올린 다음에 이제 좀 한번 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파른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른바 빅스텝, 이건 좀 전망 가능할까요? 예. 5, 6, 7월 예. 이 무렵에는 빅스텝 가능하는데 그 연말이나 내년 초가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연준이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경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반기는 빅스텝의 모양을 보인다, 모양새를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요. 대표님도 동의하시고요? 예, 그건 뭐 동의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0.5%나 0.75%를 안 올리면 이게 오히려 놀랄.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빅스텝은 상반기에서 끝날 것이고 그 차츰차츰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예. 금리라는 거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거든요.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동안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계속 높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대도 도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경제와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뭐 금리 오르면 자산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이 결국은 성장주, 그러니까 나스닥.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자기 돈만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도 좀 많이 빌리고 재무 구조도 조금 약간 아슬아슬한 데도 있고 또 신제품 하나 실패하면 휘청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죠. 근데 이 사업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세상의 판이 바뀔 때, 그러니까 불황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치고 나가는 맛이 있죠. 테슬라. 예, 뭐 또는 넷플릭스. 그렇죠. 예, 막 이런 식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들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갈 때는 참 좋은데 반대로 지금처럼 경기가 이제 좋다가 인플레 벽에 부딪혀서 서서히 나빠질 때는 이제 이게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금리가 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습니다. 가치주가 뭐냐면 자산 가치가 두둑한. 예, 대신 기업. 성장 탄력은 좀 약하죠. 인플레가 나면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상승하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주에서 가치주 시장에 좀 로테이션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걱정하는 게 이제 부동산인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원래 인플레가 나면 그렇게 안 나빠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닥쳤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좀 단기 급등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차입 여건들이 악화될 때 이 차입의 이제 어려움 또는 이자의 부담을 느끼는 매물들이 단기 급등했던 지역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기를 예측하는 이 선행지수라는 거는 떨어졌었고요. 그 물가는 올랐었거든요.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를 때는 경기 확장 후반이에요. 물가가 오르니까 기준금리도 중앙은행 인상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주식 비중 가감히 좀 줄여야 됩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기 선행지수가 언제 반등하는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는가? 이런 걸 좀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의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아까 그 자산 가치가 높은 대표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게 통신주, 전기, 가스 뭐 이런 자산 가치는 높고 뭐 성장성은 낮은 이런 종목들이
뭐 안정적이거든요. 또 배당도 많이 줘요. 네,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대담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셨을 것 같은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죠. 예,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되게 어려운 업종들과 새로 부각되는 업종들의 새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양면 효과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공약이 나올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야,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네.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